흐읒 고요해야 할 밤의 장막을 내가 내지른 낯선 신음이 갈기갈기 찢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터져 나오는 소리를 막을 순 없었다. 5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52 평생 내 안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소리였다. 여기는 그의 방. 강태준,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자 내 고용주의 아들인 그의 침실. 단단하고 뜨거운 그의 몸 아래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소독약과 환자의 채취 대신 그의 값비싼 스킨과 농익은 남자의 향이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텅 비어 있던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허리를 감아 더 깊숙이 그에게 밀착시켰다. 헐렁한 내 간병인 복은 언제 벗겨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가운 실크 시트의 감촉과 그의 피부에서 전해져 오는 열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을 흘려보냈다. 서연,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땀에 젖은 그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온몸의 솜털이 군대처럼 일어섰다. 내 이름? 52의 내 이름을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주문처럼 불렀다. 그 목소리에 홀려 나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어 헝클어뜨렸다. 거칠지만 길을 잃지 않는 손길. 내 몸의 모든 민감한 곳을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하게 공략해왔다. 5년간 환자의 몸을 닦고 주무르느라 거칠어진 내 손이 그의 탄탄한 어깨를 부서져라 붙잡았다. 이성과 본능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내 몸은 기억에도 없는 오래된 악보처럼 반응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쾌감의 파도 속에서 이성의 파편이 겨우 떠올랐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하늘이었고 나는 땅이었다. 그는 포식자였고 나는 눈에 띄지 않으려 숨죽인 피식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의 영역, 그의 침대 위에서 그와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얽혀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는 나를 들어 올려 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시야가 높아지자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달빛이 스며드는 거대한 창,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 그가 내 턱을 잡고 입을 맞췄다. 지배적이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키스.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휘둘리며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나는 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그의 숨소리가 고요한 방을 채웠다. 온몸은 낯선 통증과 나른한 쾌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훔쳐보았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깨어있을 때의 냉정함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내 옷을 주워 입었다. 그의 방을 빠져나오기 직전 다시 한번 그를 돌아보았다. 이 밤은 꿈일까?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는 달콤한 덫일까? 내 텅 비었던 삶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 그는 나에게 구원일까? 파멸일까? 내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퉁퉁 부은 입술, 붉게 상기된 뺨, 그리고 그의 흔적이 남은 목덜미. 거울 속의 여자는 내가 아는 간병인 서연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욕망을 온몸으로 받아낸 잠자던 암컷이 깨어난 여자였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가 이 저택에 폭풍처럼 들이닥치면서 시작되었다. 내 나이 52, 서연.
내 인생은 서울 외곽,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의 2층 병실에 갇혀 있었다. 식물인간이 된 강 회장의 24시간 개인 간병인. 그게 세상에 남은 내 유일한 직함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유학 간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뛰어든 이 일은 내 영혼까지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5년 365일이 1825번 반복되는 동안 내 삶은 완벽하게 정지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강 회장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곁에서 나 또한 살아있는 시체처럼 변해갔다. 내 몸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도구일 뿐, 여자로서의 감각은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진 화초 같았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었다. 변화는 태풍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 회장의 외아들 강태준. 1년간 외국에 나가 있던 그가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이 집을 짓누르던 곰팡내 나는 정적이 칼로 베인 듯 갈라졌다. 58배 그는 아버지와 달리 날카롭고 위험한 에너지를 풍기는 남자였다. 유명 건축가인 그는 언론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차가운 눈빛,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리고 세월이 빚어낸 농익은 남성미. 그는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하시군. 그의 첫마디는 병실의 공기를 얼렸다. 그는 나를 가구처럼 혹은 벽의 일부처럼 대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그의 옆모습에서 나는 짙은 경멸과 지루함을 읽었다. 그가 떠나고 나면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만이 남아 며칠 동안 나를 이질감에 시달리게 했다. 그의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나흘에 한 번.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병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정적만이 흐르는 거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내일 아침에 유동식을 준비할 때, 복도를 지날 때, 정원에서 잠시 바람을 쐴 때,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나를 올가매왔다. 그 시선은 나를 간병인이 아닌 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 등골을 타고 오싹하게 피어올랐다. 그의 시선은 집요했다. 내가 환자의 시트를 갈 때 땀에 젖은 내 목덜미를, 내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썰 때 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복도를 지날 때 내 발목과 희미하게 드러나는 종아리의 선을. 그는 나를 조각조각 분해해서 관찰하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옷을 몇 겹이나 껴입은 것처럼 답답했고 동시에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게 숨막히는 관찰의 시간이 얼마간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나는 잠옷바람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 그가 소파에 깊게 파묻혀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의 비워진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발소리를 죽이고 다니는 게 버릇인가.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줄 알고. 잠들지 못하는 밤이 길어서.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짙은 피로와 외로움이 어려있는 눈빛. 그 눈빛이 내 잠옷 위로, 내 살갗 위로 미끄러졌다. 헐렁한 면 잠옷 아래 감춰진 내 몸의 윤곽을 그가 샅샅이 훑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지.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나는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 소파에 어색하게 앉았다. 그는 내게도 잔을 내밀었다. 한 잔에 잠 못 드는 사람끼리 독한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이름이 서연 씨라고 했나? 네, 이 집에서 일한 지 5년. 당신에 대해 아는 게 그것뿐이군. 그는 내 과거를 물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남편과 사별했고 딸이 하나 있고 내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잿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시선은 집요했고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힘들겠군. 살아있는 시체 옆에서 5년이나. 일이니까요. 당신 인생은 어디에 있지? 그의 질문이 심장을 찔렀다. 내 인생. 그런 게 있기는 했던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숨 막히게 가까워졌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환자의 몸을 닦고 주무르느라 거칠어진 내 손을 그는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부드럽게 감쌌다. 이 손으로 내내 남을 위해서만 살았군.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작은 마찰이 온몸에 불을 지폈다. 5년간 어떤 남자와도 다 본 적 없는 몸. 아니, 쉰둘 평생 이런 식으로 나를 여자로 의식하게 만드는 손길은 처음이었다. 당신 몸은 당신을 위해 울어준 적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고 위험했다. 그는 내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그가 닿은 손끝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놓고 천천히 내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잠옷 소매 아래 부드러운 팔 안쪽 살을 가만히 쓸었다. 소름이 돋았다. 저항해야 한다는 이성과 이 낯선 쾌감을 더 느끼고 싶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위스키 향과 섞인 그의 숨결이 내 입술을 간지렸다. 싫으면 밀어내.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유혹으로 떨리고 있었다. 밀어낼 수 없었다. 내 몸은 이미 그의 것이 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탐색하듯, 그리고 점차 깊고 격렬하게.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5년간 닫혀있던 내 성의 문을 부수는 공성퇴 같았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 헐렁한 잠옷 안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손이 파고들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속옷 후크를 망설임 없이 풀었다. 해방된 가슴이 공기에 노출되자 부끄러움에 몸이 떨렸지만 그는 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었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그는 52년 동안 닫혀있던 내 몸의 모든 문을 하나씩 열어젖혔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렸을 때 나는 가냘픈 신음을 흘렸다. 내 안에 이런 소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나를 안아들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침대 위에 눕혀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느꼈다. 그의 욕망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했다. 그는 내 몸 구석구석을 탐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거칠게 나를 휘젓는 그의 몸짓 속에서 나는 고통과 쾌감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수십 년간 웅크리고 있던 욕망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는 내 안의 모든 것을 끄집어냈고 나는 텅 비워진 채 그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밤이 되면 그는 내 방문을 열었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짐승처럼 거칠게 나를 원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낮에는 무심한 고용주와 성실한 간병인으로, 밤에는 뜨거운 욕망을 나누는 연인으로 이중 생활을 했다. 하루는 2층 병실에서 강 회장의 몸을 닦고 나온 직후였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손가락이 스치듯 내 손바닥을 간지렸다. 그 은밀한 신호에 온몸이 짜릿해졌다. 이 손으로 아들을 안고 이 손으로 아버지를 닦는다. 죄의식과 쾌감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었고 값비싼 화장품을 건넸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완강했다. 당신은 아름다워.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야. 당신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 어느 날 밤 그는 내 방으로 들어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짙은 와인색의 실크 슬립이었다. 입어봐. 부끄러웠지만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헐렁한 옷에 가려져 있던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내 뒤로 다가와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말했다. 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의 칭찬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거울 속에서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무채색이던 눈빛에 색이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여자였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안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우리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는 왜 나를 원하는 걸까? 쉰둘의 초라한 간병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녀와 주인의 위험한 불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변호사가 다녀간 날 터졌다. 나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회장님, 유원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걱정 마십시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 간병인 아주 유용한 말이 되어주고 있으니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얽히시면 곤란합니다. 아시죠? 김 변호사? 난 비즈니스와 감정을 섞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딱 필요한 만큼의 역할만 해주면 돼. 모든 게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용한 말, 필요한 역할, 깔끔한 정리.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다정한 속삭임, 나를 녹이던 뜨거운 손길,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던 모든 밤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가 사준 와인색 슬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소품이었을 뿐이다. 그가 나를 원했던 것은 내 몸이나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 나는 그저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다. 그의 뜨거운 욕망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탐욕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처절한 자기 혐오였다.
쉰둘의 나이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한낱 이용가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내 방문을 열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를 노려보았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는지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변호사님 다녀가셨더군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들었나? 네,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유용한 말이라고. 모든 게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 앞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았다. 제게 원했던 게 대체 뭐죠? 제 몸을 탐하고 저를 흔들어 놓은 이유가 고작 회장님 유산 때문이었나요? 50살 넘은 여자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게 당신의 방식입니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무겁게 침묵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처럼 느껴졌다. 재밌었겠네요.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여자가 당신 손길 하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당신 같은 남자가 처음이었으니까 아주 쉬웠겠죠. 그가 사준 슬립을 침대에서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것도 그 연극의 일부였나요? 나를 완벽한 당신의 장난감으로 만들기 위한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가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나는 그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다 들은 게 아니야.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눈빛도 제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도 다 연기였군요. 내 말 들어. 그가 나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래, 시작은 계획이었어. 인정해. 그의 고백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그가 내 턱을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을 안을수록 모든 게 달라졌어. 처음엔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과 유언장을 찾기 위해 당신의 신뢰가 필요했어. 아버지는 이 저택 어딘가에 모든 걸 숨겨두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그 단서를 남기는 인간이니까. 당신이 그 대상일 거라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래서 당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어. 당신이 환자 시트를 갈 때마다 보이던 지친 어깨, 유동식을 만들던 무심한 손길,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어. 그런데 당신에게서 다른 걸 봤어. 텅 빈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그 고요한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 그걸 본 순간부터 계획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어. 당신이라는 여자 그 자체가 욕심나기 시작했다고. 거짓말, 당신을 안았던 매 순간 당신 몸의 작은 떨림 하나까지 진심이었어. 당신이 내 손길에 처음으로 느꼈을 때 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김 변호사에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그놈도 아버지의 충견이라. 내가 당신에게 진심이라는 걸 알면 당신을 해코지할 수도 있었으니까.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평생 울어본 적 없을 것 같은 남자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 내 모든 분노와 의심을 녹여내렸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서연,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그의 품에 안겨 나는 한참을 울었다.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밤새 서로를 확인했다. 그날 밤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랐다. 욕망의 폭풍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확인하는 느리고 깊은 강물 같았다.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것은 더 이상 욕망을 위한 탐닉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는 위로이자 사랑의 증명이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주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듯 후련한 표정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고 비자금은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는 대신 나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우리는 설이 내린 정원이 있던 그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짐을 정리하던 날 그는 서재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회장님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내 곁을 지켜준 서연에게 저택과 약간의 생활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나를 이용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애초에 필요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을 진심으로 믿었던 모양이야. 나보다 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유언장을 찢어버렸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당신은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에 우리만의 집을 지었다. 그가 직접 설계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그의 사랑이며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 가끔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아찔하다. 만약 우리가 오해를 풀지 못했다면, 만약 내가 그의 진심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도 그는 바다를 보며 스케치를 하고 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린다. 그의 손이 어느새 내 허리를 감싸 안는다. 오늘 밤 또 다른 설계를 해볼까?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장난스러운 목소리. 나는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댄다. 50살 넘어 찾아온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리가 내렸던 내 마음의 정원엔 그의 사랑으로 비로소 만년의 봄이 찾아왔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